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죠.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해제됐지만 AI 과열 신호 또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이 잇따른 영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가운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월가 주요 인사들과 만찬을 가졌다는 소식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CEO를 비롯해서 블랙록의 레리 핑크,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솔로몬 등 월가 거물들이 백악관 만찬에 함께했습니다. 다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는 초대받지 못했다고 하네요. 네, 2달 전쯤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메타, 애플, 구글 등 빅테크 CEO를 초청해 만찬을 가졌는데요. 주요 외신은 이번 월가 거물들과의 만찬이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 성과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 점을 주목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월가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초기만 해도 규제 완화 등을 기대하기도 했는데요. 오히려 지금은 그 기대감이 식었다는 평도 있어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이 월가 만찬 소식 때문인지 지금 장 마감 이후 빅테크주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만 금융주들은 반등을 약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비공개 만찬으로 진행되어서 이제 상세한 내용은 보도되지 않았는데요. 이번 만찬을 계기로 미국 금융권의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제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고요.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최지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셧다운이 결국 종료됐지만 셧다운 해제에 대한 낙관론은 어느새 사라지고 후폭풍에 대한 걱정만 시장에 남았습니다. 이미 기대감은 선반영된 데다가 다음 달 통화정책 결정의 근거가 될 지표들이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그라들자 뉴욕 증시는 일제히 주저앉았습니다. 특히 AI 버블론에 대한 우려도 계속되다 보니 오늘도 기술주들이 우량주보다 낙폭이 더 큰 모습이었습니다. 마감상 보면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각각 1.65%, 1.66% 내렸고요. 특히 나스닥 지수가 2.29%로 크게 빠졌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추풍 낙엽처럼 떨어졌습니다. 엔비디아는 무려 4% 가까이 내려갔고요.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인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아마존도 모두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나마 애플은 낙폭이 적었는데 애플은 영국의 10억 파운드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물게 될 수 있다는 소식에도 방어주로서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0.19% 소폭 내렸습니다. 시장 6위부터도 보면 테슬라는 개별 악재까지 나오면서 장중 7% 넘게 빠지기도 했는데요. 캐시우드의 아크인베스트가 4거래일 연속으로 테슬라의 보유량을 줄였다는 소식이 나오고 또 테슬라가 가정용 ESS인 파워볼의 화재 위험으로 리콜을 발표한 것이 주가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브로드컴도 역시나 반도체주들이 오늘 크게 빠지면서 덩달아 4% 넘게 내렸고요. 반면에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인 헬스케어 업종은 연일 상승세 보이면서 일라이릴리 오늘도 0.5% 전진했습니다. 보통 셧다운 해제는 증시에 긍정적이지만 시장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셧다운이 워낙 길게 이어졌던 만큼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나오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입니다. 캐비넷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셧다운 기간 동안 가구 조사가 전면 중단되면서 10월 고용보고서는 실업률이 아예 빠진 채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날 백악관에서도 10월 CPI 보고서가 발표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죠. 이에 대해서 아메리프라이즈의 파이낸셜리 수석시장 전략가는 현재부터 연말까지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 예상된다고 말했는데요. 기존의 파월 의장이 데이터 공백과 관련해서 안개 속을 운전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고 이미 매파적으로 발언했기 때문에 다음번 금리 인하가 쉽진 않을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우려가 나오다 보니 금리 선물 시장에서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는데요. 어제만 해도 60%대였던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젠 40%대까지 떨어지면서 다음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확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물론 민간 지표에서는 계속 고용 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미국 전국 소매업 연맹에 따르면 올해 연휴 시즌에 임시직 채용 규모가 전년 대비 최대 40% 급감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워싱턴 포스트는 구직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기업들의 채용은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이렇게 노동 수요가 공급보다 줄어들수록 실업률은 상승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이 같은 흐름이 앞으로 나올 고용보고서에 얼마만큼 반영이 될지는 미지수긴 합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확실히 투자자들의 심리도 부정적인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 개인 투자자의 증시 낙관론이 2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고 비관론은 급증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는데요. 미국 개인 투자자협회가 지난 수요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1.6%만이 향후 6개월 동안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는 지난주 38%에서 크게 하락했습니다. 반대로 비관론은 36%에서 49%로 크게 오르면서 불안한 투자들의 센티먼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채금리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서 연준위원들의 의견마저 분열되고 있어 추가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 상승했습니다. 또 간밤 이뤄진 250억 달러 규모의 30년물 국채 경매 수요가 부진하게 나온 것도 상승폭을 더 키웠는데요. 간밤 10년물 금리가 0.03%포인트, 2년물 금리가 0.02%포인트 올랐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떨어지면서 유동성에 민감한 비트코인이 급락했습니다. 최근 기관 참여와 대형 투자자의 거래 활동이 둔화되는 와중에 유동성에 대한 걱정마저 커지다 보니 하락폭이 클 수밖에 없었는데요.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은 98,000달러까지 떨어지면서 6개월 만에 최저치까지 내려갔고요. 현재 업비트에서 원화로는 1억 5천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값도 금리 인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낙폭을 키웠습니다. 오늘 금 선물을 1.13% 내리면서 온스당 4,166달러까지 떨어졌고요. 반면에 국제유가는 전거래일에 폭락했던 만큼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소폭 상승했는데요.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0.34%, 0.51%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리플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서 미국에서 세 번째로 현물 ETF 출시 승인을 받았는데요. 나스닥에 공식 상장돼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거래 개시 첫 30분 동안 2,600만 달러 규모의 거래량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업계는 이번 이벤트가 단순한 또 하나의 금융상품의 등장을 넘어서 리플과 가상자산 산업 전체에 있어 전통 금융시장으로 본격 편입을 알리는 제도화의 분수령으로 해석하고 있고요. 특히 앞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각각 디지털 금과 스마트 계약 플랫폼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면 XRP는 글로벌 송금 인프라 자산으로 독자적 영역을 구축할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머니무브 기대감과 함께 일각에선 이번 이벤트가 향후 XRP 시총을 1조 달러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에 매진하고 있는 IBM 소식도 하나 짚어보죠. 이 새로운 실험용 양자컴 칩 룬의 개발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 칩이 4년 뒤면 상용화가 가능하다면서 양자 컴퓨터를 만들기 위한 핵심 이정표에 도달했다 발표했습니다. IBM은 앞서도 말도 안 되게 비싼 칩 대신 AMD가 만든 칩에서도 오류 수정 알고리즘이 실시간으로 구동된다. 시중의 칩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성과를 자랑하기도 했는데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앞서 인텔에 힘을 실어줬던 것처럼 이번엔 양자 컴퓨팅 기업들의 관심을 보인다는 소식까지 맞물리면서 먼 미래로만 보였던 양자 컴퓨팅의 상용화가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AI 거품론이 시장의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지만 여전히 통큰 베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머스크의 XAI가 50억 달러의 추가 자금을 확보하면서 모두 150억 달러, 우리 돈 22조 원의 실탄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새롭게 투자받은 자금은 대부분 대규모 언어 모델을 뒷받침하는 GPU 구매에 투입될 예정인데 최근 XAI뿐 아니라 AI 스타트업들은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한 끝없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몸값도 수직 상승하고 있는데 XAI의 기업 가치는 어느덧 2천억 달러까지 올라왔고요. 최근 미국의 통큰 투자에 나서기로 한 엔스로픽은 불과 반년 만에 몸값이 3배로 뛰었고 오픈 AI 기업 가치 역시 5천억 달러, 천문학적인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최근 팔란티어, 엔비디아 공매도 소식으로 시장을 패닉에 빠뜨렸던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의 투자 회사가 등록이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 공시를 보면 버리의 사이언 자산 운용은 지난 10일부로 투자자문회사 지위가 해제됐는데요. 일각에선 버리가 운영하는 펀드가 손실 누적으로 운용자금이 의무신고 기준 미만으로 줄어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블룸버그는 사이언 자산 운용이 문을 닫았거나 외부 투자자 자금 모집을 중단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에도 버리는 등록 해제 사실을 스스로 공개하기까지 하고 자신이 AI 거품이 붕괴될 것이라는 데 대해 여전히 베팅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알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일단락될 줄만 알았던 넥스페리아 사태가 여전히 봉합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수출 통제를 풀기로 했지만 네덜란드에 있는 넥스페리아 본사가 중국 자회사로 웨이퍼 공급 중단을 결정하면서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현지 공장 재고량이 많지 않아 공급이 조만간 재개되지 않으면 칩 생산이 멈출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시름 놓은 줄로만 알았던 자동차 업계는 다시 비상에 걸렸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향후 수주대로 업계가 전면적인 생산 중단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스타벅스 노조가 40여 개 도시에서 무기한 파업에 돌입합니다. 연중 최대 대목인 레드컵 데이에 맞춰 65개 매장에서 1,000명이 넘는 바리스타가 일손을 놨는데요. 근무 시간 개선과 임금 인상, 부당 노동 행위 등 요구사항이 해결되지 않으면 회사 역사상 가장 크고 긴 파업으로 확대될 것이다 경고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파업은 스타벅스의 새 구원 투수로 등판한 브라이언 니콜 CEO가 간신히 2년 만에 매출 감소세를 끊어내고 실적의 회복세를 타기 시작한 가운데 나와 타격이 더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측 역시 강경한 태도로 맞서고 있어 갈등이 쉽사리 봉합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릴리와 기술 이전 및 공동 연구 개발을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ABL 바이오 주가가 이틀 연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ABL 바이오는 계약금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85억 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또 개발 허가 및 상업화 마일스톤 등으로 최대 약 3조 7,487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제품 순매출에 따른 단계별 로열티도 지급받게 되는데요. 전반적인 성공 확률과 플랫폼 기여도를 공격적으로 적용해 ABL 바이오에 대한 증권가의 목표 주가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증시 헬스케어 업종 강세가 맞물리면서 국내 바이오주가 일제히 분위기가 좋게 올랐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 살펴보면 어제 ABL 바이오 29% 넘는 급등세 이틀째 이어지고 있고요. 그 하위에 큐리언트도 12%대, 헬릭스미스도 8%대 올랐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앱클론까지 8%대 바이오주들 긍정적인 흐름 이어졌습니다. 앞서 기술 이전 계약 훈풍은 다른 바이오주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어제 코스닥에서 이 신규 상장한 바이오 소재, 부품, 장비 기업 큐리오시스는 공모가 대비 4배 상승에 성공했는데요. 전문가들은 그동안 반도체, 조선 등 주도주에 밀려서 소외됐던 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ABL 바이오 기술 이전 훈풍을 시작으로 알테오젠 코스피 이전 상장, 바이오 기업 신규 상장 등의 주가 상승 모멘텀이 그 이유로 꼽혔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의약품 관세, 약가 인하 등의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고 기준금리 인하가 이뤄지는 등 바이오 투자 환경도 개선되고 있는 점도 짚어볼 만합니다. 어제 대표적으로 올랐던 종목들 추려보면 큐리오시스 말씀드렸던 것처럼 4배 이상 상승하는 300%의 상승률 자랑했고요. 바이오 의료기기 전문 셀루메드 같은 경우 상한가, 로킷 헬스케어도 16%대 급등세 이어졌고 큐리언트까지 두 자릿수대 상승세 이어졌습니다. 글로벌 선박 발주 감소에도 한국 조선사들이 다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며 고부가 가치 선박 수주에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에 조선주들 반등했습니다. 특히 친환경, 고효율 선박 중심 수주가 이어지면서 업황 회복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고 이 같은 흐름이 단순한 업종 반등 이상의 구조적 변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제 정기선 HD 현대그룹 회장이 인도와 협력 관계를 언급하며 조선 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돕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 회장은 인도와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HD현대는 인도의 조선 산업 발전을 돕는 최고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조선 해양 산업의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해 HD현대는 글로벌 리더십을 지속 발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올랐던 조선주들 살펴보면 HD현대중공업이 5.9%대, HD현대미포도 5%대 강세 보였습니다. 대한조선도 3%대, 마지막으로 HD한국조선해양까지 3%대 강세 보였습니다. 걸그룹 뉴진스의 어두워 복귀 소식에 하이브 주가가 강세 보였습니다. 뉴진스 멤버 5인 전원은 지난해 11월 전속계약 해지 선언 이후 1년 만에 하이브 소속 레이블인 어두어의 복귀 의사를 밝혔습니다. 투자업계에서는 향후 뉴진스가 다시 하이브의 캐시카우로 떠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일례로 메리츠증권의 보고서는 하이브의 목표 주가를 37만 원에서 38만 원으로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하이브 주가는 장중 한때 31만 원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음원과 음반으로 함께 테마로 묶여있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면 하이브가 어제 4%대 강세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고 판타지오는 3%대, SM은 1.82%, 마지막 YG플러스도 1.48% 강세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증시 양대 지수가 2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쪽에서 매물이 출회되면서 이제는 뚜렷한 주도주 없이 업종별로 빠르게 순환하는 상승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더지 잡기 게임을 할 때 어느 구멍에서 두더지가 고개를 내밀지 알기 힘든 것처럼 어느 업종이 갑자기 주목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고민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해서 오늘 국내 증시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졌습니다.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확인하시죠. 코스피는 4거래일, 코스닥은 2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코스피가 0.5% 올라 4,170선이었고 코스닥은 1.3% 넘게 올라 918선에 마감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최장기간 셧다운이 종료되면서 증시 전반에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다만 키옥시아가 최근 메모리 업황 호조에도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하며 반도체 투심을 주춤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제도 제약 바이오 쪽이 더 강한 날이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이 오랜만에 코스피에서 강한 사자세를 나타냈습니다. 거의 1조 원 가까이를 순매수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반면 기관이 7,200억 원 가까이 팔아냈고 개인들도 2,343억 원 매도 우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개인과 기관이 사자세였습니다. 기관이 900억 원 넘게 순매수했고 개인들도 362억 원 매수 우위였는데 외국인 홀로 785억 원 팔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 어제도 반도체 투톱은 약했고 2차 전지와 원전, 조선 대표주 등이 상승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고리 2호기가 계속 운전 허가가 됐다는 소식에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은 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 확정과 미국과 유럽 수주 기대감에 나란히 6%대 올랐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단 리가캠 바이오 제외하고 나머지 9개 종목이 일제히 상승불 켰는데요. 어제도 지수의 상승은 ABL 바이오가 주도했습니다. 2거래일 연속 상한가 경신했고요. 펩트론도 6% 가까운 강세, 2차 전지 대표주들도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을 키우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제 지수와 환율이 따로 가는 분위기죠. 어제 환율 상승했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2원 오른 1,467원 7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엔 1,475원 40전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이후에 야간 거래에서는 오름폭을 줄였었습니다. 셧다운 해제로 그간 지연됐던 경기 지표가 쏟아질 것을 대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NDF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오늘 새벽 6시 기준 1,470원을 돌파했는데요. 오늘 환율이 1,470원 선 위로 다시 뛸지 외국인 수급과 지수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빠른 순환매 속에 오르는 종목 찾는 게 두더지 게임 잡기만큼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모멘텀이 확실한 섹터를 골라내야 할 텐데요. 찬바람이 불 땐 역시 배당주죠. 한국투자증권은 세법 개정안에서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세율을 더욱 낮춰주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 여기에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해당 세법이 적용된다면 2천만 원 이상의 이자 소득은 여전히 종합소득세율로 과세가 되지만 고배당 기업이라면 배당 소득은 세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2023년 기준 2천만 원 이상의 이자 소득을 수령한 종합소득세 신고자가 약 33만 명, 금액은 10조 7천억 원에 이르는데요. 이에 대응되는 예금 중 일부가 내년에 배당 소득을 노리고 주식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배당 소득세율 인하 대상이 되는 안정적인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하나금융지주와 KTNG, 기업은행, KT, SK텔레콤, NH투자증권, 삼성카드, BNK 금융지주 등의 수혜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고요. 일정 보겠습니다. 셧다운 해제로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가 줄줄이 발표된 텐데요. 이에 앞서서 우리나라의 10월 수출입 물가 지수 확인하시고요. 스마트 헬멧 등 통신 방송 장비 제조업체인 세나테크놀로지가 코스닥 시장에 오늘 상장합니다. 어제 상장했던 큐리오시스 첫날 주가가 공모가 4배인 이른바 따따블을 기록했었는데 새내기주 좋은 흐름 보여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는 이제 막바지입니다. 오늘은 메리츠 금융지주와 미래에셋생명, 한화생명 등이 실적을 공개합니다. 금융과 보험 섹터 기대감 키울 수 있을지 체크하시죠.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통신장비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증권가에서 내년 빅사이클을 앞두고 이번 달 통신장비주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는데요. 오늘 통신방송장비 제조업체인 세나테크놀로지도 상장하는 만큼 통신장비 섹터 흐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럼 프리마켓 통해서 개장 전 분위기 가늠해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셧다운 해제에도 오히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고 투매가 나왔습니다. 인공지능 AI 거품론이 여전히 시장에 머물고 있어서 오늘도 국내 증시 AI 쪽 타격을 받을 수 있겠는데요. 일단 프리마켓에서는 시총 6위권까지 모두 하락합니다. 삼성전자가 3% 가까운 약세 99,900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4% 가까이 하락합니다. 58만 8천 원. LG에너지솔루션도 2.6% 가까운 약세입니다. 현재 47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2.1% 내림세로 27만 2,500원. 두산에너빌리티도 지금 2.9% 가까이 반락합니다. 8만 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흐름도 살펴보시죠. ABL 바이오만 버티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약세입니다. 알테오젠이 1.8% 내림세로 53만 9천 원, 에코프로비엠이 2.8% 하락하며 15만 5천 원. 이런 가운데 ABL 바이오는 2.3% 오름세로 선방합니다. 거래가 16만 7,300원이고요. 레인보 로보틱스가 3.4% 가까운 내림세로 38만 8천 원. 펩트론도 3.2% 반락합니다. 거래가 30만 1,000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HLB까지 1.5% 하락하면서 현재 49,950원으로 프리마켓에서 거래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두더지 게임을 하듯 오르는 섹터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오늘도 제약바이오 섹터가 강세 이어갈지 그리고 어제장은 막판에 상승했던 2차전지주들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시장 상황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4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AI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 그동안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참 공포스러운 상황인데 이게 단기간에 이런 조정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글쎄요. 지금
쉽지가 않네요, 예측이. 어쨌거나 뭐 네. 11월 들어서의 이 변동성 장세는 아직까지 뭐 현재 진행형 같네요. 네, 그죠? 맞습니다. 오른다고 해서 마음이 놓이는 것도 아니고 예. 또 이제 이 와중에 여러 가지 또 몇 가지 또 불확실성이 또 이제 제기되는 그런 모습. 어제 이제 기술주 빠지고 그 다음에 뭐 헬스케어나 금융 쪽으로 가는 그런 순환매 양상은 며칠 네. 전부터 미국에서도 그렇죠. 있었는데 어제는 유난히 이제 기술주가 많이 빠졌어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요거는 조금 한번 이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다는데 우리가 챗GPT 나오고 나서 딥시크 쇼크를 한번 겪었는데 그렇죠. 요즘 들었었던 이제 중국의 그 스타트업이죠 문샷이라고 거기서 네. 이제 뭐 AI 모델을 하나 내놓는 게 이름이 재밌네요. 키미 K2 네. Thinking. 근데 이게 지금 큰 돈 안 들이면서 챗GPT를 갖다가 성능에서 능가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 얼마 전에 우리 젠슨 황이 이러다가 우리 중국한테 AI에서 뒤질 수가 있어요 했던 그 말이 그냥 네. 나온 말 같지는 않고요. 예. 그런 상황이고 또 절묘하게 어떻게 이 마이클 버리가 나 이 장에서는 내 도저히 막 투자 못 하겠어요 이러면서 투자자분들 이제 돈 가져가세요. 저 이제 접을랍니다. 라고 하니까 소위 말하는 그거 아니에요. 마지막 황소가 네. 이제 뭐 거의 뭐 백기를 들다시피 하니까 또 이렇게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시스코 시스템즈가 어제 기술주 중에서는 올랐습니다만 이거 한번 장기 차트를 보시면은 닷컴버블 무너지기 전에 고점에 이제 또 다시 도달했습니다. 이래저래 보니까 여러 가지가 좀 신경이 쓰이는 뭐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네. 거기다가 아, 예. 그리고 연준 인사들도 뭐 연준 인사들의 이 매파적 발언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주목했던 거는 많은 너댓병이 어제 한꺼번에 나왔지만 그 중에서도 그 베스 해머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 지난 10월 FMC 때도 반대표를 던졌던 분이죠. 이런저런 멘트 중에 공감이 가는 거는 이 통화 정책이 고용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기는 힘들다. 뭐 네. 금리 갖고 예. 일자리를 갖다 늘리고 낮추고 하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의 그 메리 데일리 총재는 그래도 금리 인하 쪽에 우호적인 발언을 해오던 사람이 살짝 이제 중립 기여를 넣으니까 시장이 아하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래저래 12월 뭐 달 갑자기 변수들이 많이 생겨버렸어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네. 50% 이하로 좀 줄어든 네, 상황이고 확 줄었네요. 이러니까 시장이 말씀 주신 대로 이제 AI에 대해서 이제 거품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네. 이게 뭐 지금 중국의 스타트업 문샷 예,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치고 나오는 맛이 예, 치고 나오는 면이 키미 이제 K2 때문에 뭔가 지금 우려가 재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 장문 처리 능력이 굉장히 좋대요. 그러니까 예, 장문 처리 능력이 예. 좋고 비용은 한 10배 정도 저렴하고. 그 10분의 1 정도. 네. 그러니까 너무 근데 중국이 지금 정부 차원에서 쏟아붓는 돈이 만만치 최첨단 않죠. 산업에 쏟아붓는 엄청나죠. 돈이 한 6천억, 7천억 위안이라고 하니까 우리 돈으로 한 136조.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하죠. 예. 오늘 근데 이 짚어볼 내용은 많은데 또 뉴페이스를 모시는 것입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F플러스 자산운용 고태훈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본부장님. 예. 다른 매체에서도 이렇게 뷰 밝히시는 거 봤는데 이제 저희 또 머니쇼에도 한번 모셨습니다. 근데 오늘도 잘못하면 이거 블랙 뭐가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어떻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리는 해봤습니다만 뉴욕 증시 하루 사이에 뭐 많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어제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최근의 장이라고 할 수 최근의 있죠. 장. 예, 최근의 장이 네. 사실 이벤트들이 뭐 저희는 가장 중요한 시그널은 항상 실적 발표로 보고 있는데 네.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어허. 이제 그러한 실적으로 인한 모멘텀들이 좀 제한적인 상황들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시스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생각보다 호조세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요. 네. 이제 이러한 기업들은 각자의 모멘텀이 좀 있으니까 개별적으로는 살아갈 수 있지만 연초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지수가 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조정 매물은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네. 뭐 여기는 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AI 버블에 대해서도 뭐 뒤에서 더 얘기할 네. 내용들이 있겠지만 뭐 아직은 충분히 더 투자할 만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조정이 막 그렇게 길어지진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이벤트로는 매크로 예. 이벤트들밖에 없기 때문에 예.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펀더멘탈하게 기업 가치가 변화할 만한 실적 발표 이벤트는 크지는 않으니까 네. 뭐 12월에 있을 FOMC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 시장은 아까도 말씀 주셨다시피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예상은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뭐 그거는 지금 물가 상승률도 뭐 어느 정도는 안정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GDP 성장률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금리 인하를 추가로 해서 뭐 경기 진작을 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라고 페드가 판단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본다면 매크로 이벤트의 변동성도 사실 이 부분을 지난번 10월에 한번 그 회의 이후에 어느 정도 반영은 한번 해줬고 어제는 좀 더 이런 발언들이 나오면서 한 번 더 반영하는 구간들이 있었으니까 지금의 차익 실현이 원래는 금리 인하를 기대했던 것에서 금리 인하 안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돌아서면서 어느 정도의 조정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매크로 이벤트는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정 구간이 길어질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희가 펀더멘탈하게 봐야 되는 요소들을 좀 계속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뭔가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 호실적이라든지 시장 뭐 예상치를 뛰어넘는 가이던스를 발표하면 언제든지 뭐 AI 관련주라든지 반도체 쪽으로 다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엔비디아 실적이 예.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예. 뭐 가장 중요한 실적 발표니까 예. 엔비디아의 실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년의 투자가 의심이 없다. 이게 뭐 버블이 아니다라는 네. 좀 인식을 심어준다면 큰 문제 없이 다시 또 시장은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는요,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어제 이제 반도체 관련한 주식들, 특히 또 어디였죠? 그 일본계 네. 메모리 하는 데가. 키옥시에. 아, 예. 네네. 거기도 보니까 약간 좀 그렇죠. 실적이나 가이던스 제시도 안 하고. 네. 어제 또 뭐 3.7%네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간 이 시장에서는 그러면 그동안 반도체 랠리에 대해서 조금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약간 부담은 느낀다 이렇게 봐도 되네. 저 국내에 네. 있는 반도체 두 개, SK 하이닉스나 네.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사실 없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네, 없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포워드 PER 기준으로 대략 한 11배 정도로 받고 있고 SK 그러니까. 하이닉스 아직도 10배가 안 되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예. 크게 이익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민하진 않는데 키옥시아 같은 경우는 낸드밖에 없는 거고 낸드는 이제 조금씩 살아나는 거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그 이제 이익의 추정치라든지 변동성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D램까지 같이 하고 있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까지 크게 의심하지 않고 좀 갈 수 있는 상황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낸드가 사실 돌아선 게 뭐 몇 달 되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적 발표상으로도 큰 가이던스 제시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러니까 키옥시아가 좀 상대적으로 SK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마이크론에 비해서 부족한 거는 D램과 함께 엮어서 갈 만한 것들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되는 메모리들의 중요한 거는 굉장히 빠른 범용 D램을 가지고 HBM 메모리를 가지고 그것과 낸드를 또 연결하는 뭐 CXL 방식이라든지 혹은 지금의 HBM 방식에서 HBF라고 해서 플래시 메모리도 이제 적층하는 구조, 이런 구조까지도 나아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구조로 나아가기에 키옥시아는 D램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매개체가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열세일 수밖에 없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봐야 되는 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방향성인데, 사실 뭐 SK 하이닉스의 지금 전망치 같은 경우는 2027년에 TSMC 이익을 넘어선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이익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의심할 만한 구간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데이터 센터 투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이익 성장이 가능한 펀더멘탈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들 막판에 왜 그렇게 샀대요? 우리나라에서요? 예. 네, 우리나라에서는 뭐 저희가 사실 뭐 수급에 대한 분석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지만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사실 환이 좀 너무 많이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워낙 약세가 예. 워낙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는 좀 싸게 느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펀더멘탈하게 성장하고 있는 그 흐름에서 좀 추가적으로 매수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옵션 만기 영향은 없었고요. 뭐 옵션 만기 영향도 있었겠지만 그 부분은 뭐 저희가 좀 더 이제 그 최근 단기적인 거를 봤을 때는 환의 약세가 좀 계속되다 보니까 유입되는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개입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환율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74원대에 있던 놈이 네. 64원까지 떨어져서 10원을 밀어버렸는데 네.
아니 그리고 또 세로뉴스라고 해서 사실 이제 어제 시장의 관심은 이제 미 연방정부 셧다운 해제였습니다. 이거는 뭐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수순이었고 이제 시간에 대한 거였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뉴스가 해소가 되니까 뭐 지금 나오는 분석으로는 미 연준 금리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AI 쪽 이런 쪽으로 다시 한번 뭐 관심이 쏠렸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그러면 미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실제로 지금 동결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12월달에 막상 동결되더라도 네. 시장에 주는 충격은 그럼 제한적일 수 있는 거예요? 네, 저희는 좀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 예. 있는 게 뭐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는 했었지만 어느 정도 뭐 점도표상에서 나타나기도 했고요. 네. 12월에 추가적으로 인하를 해서 지금 경기를 진작할 만큼의 상황은 아닌데 네네. 그때 나오는 발언들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실 지난번 이제 그 파월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굉장히 좀 주는 메시지가 크다라고 네. 보는데요. AI로 인해서 명시적으로 해고가 늘어나고 있고 채용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노동 수요가 약화되고 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를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는 뭐 단기적으로도 지금 AI 때문에 그 고용이 좀 더 안 일어날 수 있지만 이건 사실 중장기적인 이슈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 에셋플러스에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디플레이션 구간이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 이제 고용이 안 일어난다라는 건 물가 상승할 만한 동력이 안 일어난다라는 거고 이제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해서 유동성을 풀어주더라도 그러한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동력이 좀 제한적이고 이제 사람이 들어갈 곳에 점점 더 로봇이라든지 다른 것들이 대체해서 들어가면서 중장기적 디플레이션의 구간이 온다면 그 구간에서는 정말 성장할 만한 기업들에 대해서 좀 더 프리미엄을 주는 시장으로 바뀌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파월의 발언이 그 단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굉장히 중요한 석상에서 AI로 인한 고용에 대해서 걱정을 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포인트다. 지금 당장 인하를 안 하더라도. 네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는 2021년에 이제 폭락했던 장세와 다른 부분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 당시는 제로 금리였던 상황이고 지금의 금리 상황은 4% 수준이기 때문에 고용 시장에 불안이 나타난다거나 뭐 물가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하면 언제든지 들어와서 개입을 해서 금리를 인하시키면서 유동성을 풀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카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주식시장에서의 충격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는 그 4%의 높은 금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고본 부장님은 지금 이제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던 미국이나 한국이나 할 것 없이 뭐 숨고르기 차원은 있을 수가 있다. 네. 그러나 뭐 정점 내지 뭐 이렇게는 보지 않는다. 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금전에 어떻게 해요? 저 고객들 수익률 어떻습니까? 뭐 사실 올해 코스피 시장이 거의 한 70%, 그래요. 74% 정도 맞아요. 올랐는데 예. 뭐 다행스럽게도 저희는 아웃퍼폼을 하면서 그래도 좋은 수익을 가져다 드렸는데요. 예. 사실 뭐 한 6월 정도까지 상반기 구간에서는 예. 우리가 뭐 조방원이라고 많이 네. 일컬어지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구간에서 저희가 좀 그 부분을 좀 아웃퍼폼 하는데 기여를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로 들어오면서 반도체 비중은 사실 공모펀드들이 많이 가져갈 수는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한계가 있거든요. 전월의 시장 비중까지밖에 못 가져가는 한계가 좀 있다 보니까 최대한 가져가더라도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중심의 상승세에서 그 구간에 언더퍼폼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연초로 봤을 때는 15% 20%포인트 정도 이상 아웃퍼폼 하면서 그래도 좀 괜찮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자산운용업계에 있어서는 중요한 얘기인데 네. 성적표가 예. 우리 몇 퍼센트 수익 냈습니다. 숫자만 얘기해가지고 우리 고객들 돈 벌었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소위 말하는 벤치마크 지수보다 지수 대비 얼마를 더 수익을 냈느냐 아니면은 맞습니다. 오르는 장인데 지수 우리 같은 경우에 뭐 70 몇 프로 지수 코스피가 올랐는데 고객들한테 50%나 내드렸습니다. 이거는 자랑할 게 못 되고 그렇죠. 빠지는 장에서 뭐 한 20% 정도 빠지는 장에서 지수가 그래도 저희는 마이너스 10% 정도에서 선방했습니다. 그건 칭찬할 만한 거고. 그러니 결국 이제 업종이나 종목 선택에 있어서 잘 그거 해오셨다는 얘기네. 예, 올해는 뭐 네. 저희가 나름대로 선택했던 것들이 잘 작용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뭐 담고 계세요? 최근에는 저희는 반도체에 좀 주목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예, 메모리 반도체는 특히 좀 밸류에이션 레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메모리 반도체는 이익이 높을 때, 저 PER일 때
이런 구간에서는 팔고 고PER로 돼서 턴어라운드가 일어날 때 다시 사는 그런 구간들을 많이 생각하는 사이클이 굉장히 심한 산업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PER의 변동성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BR로 많이 밸류에이션을 하고 그래 왔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 메모리 반도체는 사실 전 세계에 아까 말씀드린 D램과 낸드를 동시에 하고 있는 기업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이렇게 세 개만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이 세 개의 구도 아래에서 데이터 센터라는 엄청난 수요의 증가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데이터 센터에서의 수요도 과거에 2022년에 GPT가 나오고 지금 대략 한 3년간의 기간 동안은 학습하는 구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추론의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각자의 데이터가 쌓여서 그 위에서 추론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다 보니까 각자 만들어내는 데이터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걸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안정적인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SK하이닉스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얼마나 줄 것이냐. 왜냐하면 이 밸류에이션을 보면 미국 같은 경우 평균 밸류에이션이 한 20배 정도 되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10배 정도 수준인데 이것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10배 초반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투탑 기업인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클리컬리티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사이클을 타는 그런 산업이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을 좀 낮게 주는 건데 사이클을 조금 덜 타게 되고 사이클이 좀 더 길어지고 이게 지속성이 높아진다면 저희는 이 밸류에이션 레벨을 좀 더 높게 볼 수 있는데요. 뭐 단적으로 아주 좀 불리시하게 그러니까 아주 강하게 전망을 해보면 내년에 나오는 이제 SK 하이닉스의 추정 이익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대략 한 70조 정도. 뭐 세게 보는 데들은 100조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략 한 70조 정도로 본다면 거기에 뭐 어느 정도 이제 법인세 차감을 하고 60조 정도의 이익을 본다면 거기에 10배만 부여하더라도 600조거든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한 400조대에 있으니까 여전히 상승 여력은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메모리 반도체의 흐름이 어떻게 갈지는 뭐 AI에 대한 투자가 지금 버블이냐 아니냐와 논의와 함께 갈 거기 때문에 이걸 좀 잘 관찰해 보시면 메모리 반도체도 저희가 좀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희는 메모리 반도체 쪽은 지금은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섹터로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엔비디아 AMD를 사야 되는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사야 되는지 고민이 된다라고 하면 어느 쪽이 더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저희는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 구간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렇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으로 오시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모멘텀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지금 사실 이 투자 규모가 증가해 왔던 흐름들을 보면 그러니까 사실 너무나 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큰 투자 금액이 증가해 왔거든요. 투자 금액을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면 올해 예상되는 이제 인공지능 관련 투자 규모가 415빌리언 정도 되는데 415빌리언. 이 정도면은 거의 한 600조 육박하는 거죠. 우리나라 이제 환 전환해서 보면은. 근데 이제 내년에 예상되는 게 57% 성장을 한 652빌리언이고요. 여기에 조금 다른 기업들도 더하고 인공지능 투자와 관련된 인프라까지 더하면 사실상 연간 1,000조가 투자되는 거거든요. 네. 이 1,000조라는 투자 금액은 사실 어마어마한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서 모멘텀을 가지고 다시 한번 30% 성장한다라는 거를 저희가 뭐 예상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AI 투자에 대해서 버블을 얘기하는 상황이 그런 것들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과연 이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은 근데 이제 이 투자되어 있는 추론을 위한 GPU들이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메모리 위에 있는 메모리들 가지고 추론을 해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메모리는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그런 구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동시에 다 같이 사실은 좋아야 좋은 거겠지만 상대적인 아웃퍼폼 측면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좀 더 아웃퍼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엔비디아로 갈까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로 갈까요? 하는 질문에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더 바보 같은 질문. 그러면 삼성전자로 갈까요? 하이닉스로 갈까요?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 사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 메모리 반도체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퓨어 플레이어로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SK 하이닉스인데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이익 구조를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의 이익에서 여전히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꽤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뭐 중요하게 많이 다루지 않아서 갤럭시로 인한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감이 없으실 수 있는데 이제 이익을 분해해 보면 연간 그래도 한 10에서 15조 정도는 항상 스마트폰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수익성이 좋은데 근데 이 비즈니스가 섞여 있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는 밸류에이션을 얼마나 줘야 될 거냐.
갤럭시가 아이폰과 비슷하게 OS까지 가지고 있는 회사라면 예. 훨씬 더 많은 밸류에이션을 주겠지만 안드로이드의 대표 스마트폰으로서 자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메모리 반도체만큼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복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투자에 또 추정의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까지 갤럭시가 생각보다 굉장히 잘 유지해왔지만 스마트폰 부분은 내년에 어떤 상황이 될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희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익의 지속성 측면에서의 불확실성이 좀 높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밸류에이션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 기업보다는 순수하게 메모리 반도체를 하고 있는 기업이 좀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건 이제 퍼포먼스적인 측면이고 하나 고려해야 될 거는 지금 근데 이제 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은 삼성전자에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캐파가 가장 많기 때문에 네. 거기다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공장 캐파 증설을 해놓은 걸 보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그 반도체 자체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주가 되게 좋지만 소부장 기업들은 좀 사실 그렇게 좋지 맞아요. 않았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랬던 이유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인프라 투자를 해놨던 반도체 공장에 이미 라인이 다 깔려 있기 때문에 거기 위에 새로운 장비가 들어갈 때 소부장은 좋겠지만 그 라인을 가동률을 올려가는 과정에서는 소재 업체에 약간씩은 도움이 되지만 예. 결국엔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 오르는 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다 가져가는 이익이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인프라 투자가 얼마나 미리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데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용인 원산면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새로운 반도체 공장 짓고 있지만 아직 인프라 투자 단계고요. 네. 그러면 클린룸을 지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장비 들어가고 생산되는 건 그 뒤에 일이 되는 거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평택에 계속 P3, P4 라인을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가 어느 정도는 되어 있고 공간이 조금 더 여유는 있다라고 본다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공급량 결정을 하는 건 삼성전자의 힘일 수 있어서 삼성전자가 여기서 우리가 이 높은 이익률을 좀 더 누리자라고 할지 혹은 다시 좀 치킨 게임으로 가자고 할지의 결정권은 이제 삼성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은 계속 주목해야 되지만 이 흐름이 계속 가고 있는 한 지금의 흐름대로 계속 가는 한은 SK하이닉스가 좀 더 퓨어 플레이어로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질문이라고 하셨지만 답변은 굉장히 아니, 명쾌하게 명쾌하게 하시네요. 네, 그래서 사실 해주시니까. 어렵긴 한데 저희가 네. 나름대로 네. 저희는 이제 바이사이드라고 이제 펀드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예. 집단이다 보니까 예.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은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걸 뭐 어느 게 좋다 예. 말다를 판단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논리적인 근거들을 찾아보는 예,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그럼 됩니다. 문제는 지금 프리장 흐름으로 보나 우리 야간 선물 그걸로 보나 오늘은 일단 이 전자 하이닉스 할 것 없이 뭐 어지간한 종목들 다 이렇게 급락 출발할 것 같은데 그렇죠. 오늘은 차익 실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예. 흐름이죠. 예.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 하네. 이게 기술적으로 볼 것 같으면 삼성전자가 지금 21선에서 막 버티고 있는 게 한 일주일 넘게 가고 있다가 오늘은 21선 깨진다 봐야 되고 네. 나스닥도 지금 미국 애들은 뭐 21선보다 51선 보니까 51선에서 반등 나오다가 또 어제 급락으로 51선 오니까 추가 하락은 막혔습니다만 뭐 오늘 급락가 왔을 때 바로 살래 아니면 조금 더 보다 살래 하는 정도의 그냥 뭐 선택이겠네요. 네, 그렇죠. 예. 예. 네,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은 어찌됐건 미증시보다는 우리 국내 증시가 조금 더 네. 매력도가 있다라는 해석으로 저는 들려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자금이 뭐 여유로우면 좋겠습니다만 조금 배분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네. 미국 쪽보다 그래도 이제 국내 증시 쪽 좀 비중을 높여가는 게 더 좋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또 자산 배분 차원에서 고민을 네, 해봐야 되는데요.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국내 투자자분들이 생각보다 지금 주식 비중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낮아요? 굉장히 낮죠.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부동산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예, 전체 자산에서. 자산에서 네, 부동산이 그렇죠. 차지하는 비중이 7, 80% 네, 되시는 네. 게 대부분이다 보니까 주식에 대한 비중은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PER 같은 경우는 네. 각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비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국내 증시에 지금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글로벌 기업 못지않게 지금 비즈니스 모델이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단계니까 밸류에이션을 좀 더 높여줘야 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사실 다른 기업들은 네. 여전히 사이클을 굉장히 많이 타고 비즈니스 모델에 취약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매수 위주의 비즈니스인 경우도 있고요. 예. 수출이지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영역에 속해 있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시장이 10배고 미국이 20배니까 우리나라가 싸다라고 보기에는 미국의 기업들은 사실 그 지배력이라는 게 굉장히 뛰어나기 그렇죠.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적으로 우월한 건 당연히 맞아서 네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자체가
버텀업으로 종목 단위로 많이 보면서 위로 이익을 모아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별로 강한 기업들을 보면 결국에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자산 배분 차원에서는 기본적으로 미국을 가져가시고 한국이 전혀 없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서학개미들이 굉장히 많아지시면서 예. 미국으로 많이 가신 투자자들이 많은데 한국이 전혀 없다면 한국의 비즈니스 모델이 좋아지는 기업들. 특히 이제 저희가 많이 강조드리는 건 저희가 글로벌 운용을 200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면서 네. 많이 봐왔던 거는 우리나라에서만 살 수 있는 업종이나 우리나라에서만 살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우리나라에 와야 되거든요. 외국인 네, 투자자들 네. 관점에서. 그러니까 그 외국인 투자자들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는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겠지만 이들의 지배력까지는 못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올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뭐 방위 산업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저희가 예. 방산 기업들을 좋아하는 이유도 우리나라만큼 재래식 무기를 계속해서 만들면서 지난 70년간 휴전 기간을 거치면서 이걸 실전에서 써봤던 나라가 없기 때문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증명된 것처럼 아 이게 진짜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 휴전인 국가에서 쓰는 것과 아닌 국가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라는 거를 확실하게 시장이 느꼈고 예. 우리나라로 올 수밖에 없는 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K가 붙어 있는 K 뷰티라든지 K 엔터, 예. K 푸드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보면서 우리나라로 와야지.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다 좋다 하고 오기에는 조금 제한적인 비즈니스 모델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가 2.4%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 지수는 4,072, 코스닥도 1.4% 하락 예상됩니다. 905포인트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4.5%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98,1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4.9%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는 58만 1,000원.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2.9%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47만 원이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4% 하락 예상되고 있고요. 현대차 1.4%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27만 4,500원. 두산 에너빌리티 3.7%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가 8만 원이고요. KB금융은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각각 1%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54만 7천 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는 각각 3%에서 4%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ABL바이오 오늘 0.7%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6만 4,700원. 레인보로보틱스 3% 하락 예상되고 있고요. 리가캠바이오가 오늘 1% 약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가는 16만 6,100원, 펩트론 2%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HLB 소폭 하락 예상됩니다. 삼천당제약, 파마리서치도 각각 3%에서 1%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7분가량 남았는데요. 글쎄요, 일단 오늘 장에서는 이제 반도체 섹터가 좀 약세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 바이오 쪽은 흐름 좋았잖아요. 네. 바이오 쪽은 또 호가 분위기도 상대적으로는 낙폭이 좀 제한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두 섹터 흐름이 좀 관심이 가네요. 그러네요. 예. 예.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 와중에 지금 버티는 쪽이 금융. 제약주, 바이오 쪽하고 금융 예. 뭐 이런 식인데 어제 뭐 지스타 얘기도 하고 소개도 현장 분위기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게임 쪽은 펀더멘털이 안 받쳐주니까 이제는 뭐 지스타 갖고는 네. 오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요. 이 분위기가 또 좋아야 돼요, 시장 분위기가. 네, 시장 예. 분위기가 좋아야 되는 거죠. 그 와중에 ABL 바이오 지금 뭐 동시효과에서는 그래도 그러게요. 버티는 모습인데 문제는 지금 자꾸 이제 자막에 저렇게 나왔습니다만 뭐요? B2가 소위 말해서 이거 신용 잔고가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보다도 코로나 때 최고가 25조 6,500억 뭐 이 정도였는데 우리가 지금 26조를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26조를 넘어섰는데 이 기사도 만만치 않죠. 10월 달에 가계대출이 1조 1천억에서 4조 8천억으로 쑥 올라와 버렸는데 3조 7천억이나 늘었는데 이 중에 상당 부분이 신용대출이란 거예요. 뭐 그걸로 이 중에서 얼마 정도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신용대출 받아서 주식하고 있다면 이거는 지금 이제 여기서 오늘도 100포인트 장이고 뭐 오늘도 2%대 낙폭으로 시작하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이어지면은 못 견디는 거예요. 또 그런 변수도 또 생겼습니다.
그러니 다 좋은데 너무 비쌀 때 그리고 지금 차트의 이격이 너무 클 때 그때 막 따라가는 거는 진짜 좀 그 강심장이 필요해요. 아니면 정말 버티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뭡니까 불 꺼진다 싶으면 계속 장작을 갖다 넣어줘야 밤새도록 캠프파이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단가를 낮추던가. 예, 그러니 뭐 장작이 없으면 하다못해 갖다 태울 옆에 있는 뭐 신문지나 종이나 거기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몰빵해서 그거 하는 거는 어쨌거나 지금같이 고공행진하는 장에서는 어쨌거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얘기 3, 40년을 했습니다만 귀에 안 들리시더라고요. 이거 레버리 쓰시는 분들은 됐고 이러면서. 왜냐면 이제 거기 기저에는 이제 시장이 곧 이제 저가 매수세가 유입돼서 올라갈 거다라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욜로인가 봐요. 욜로? 인생 뭐 있나. You only live once. 한 번 사는데. 그래요. 요즘 따라 소장님 넋두리가 많아지신 것 같아요. 넋두리도 넋두리지만 이게 우짤라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오늘도 채권 시장도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이 금리가 자꾸 올라요. 채권 시장에 자 이걸 갖다가 우리 며칠 전에 메리츠증권의 윤여삼 팀장하고 그때 우리 하모니에서 얘기할 때 펀더멘털을 양호한 펀더멘털을 반영하는 금리 상승이다라고 볼 것 같으면 그거 한데 시각 나름이에요. 우리나라 펀더멘털 양호하다 그때 얘기했었던 그러니까요. 거. 이게 펀더멘털이 양호해서 금리가 오르는 거는 좋은 거죠. 예. 우리 뭐 클린턴 때 기억해 보시면 그렇습니다만. 근데 지금 이게 한국 채권을 집어 던진다고 한다면 그걸 말이 안 되는데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예. 거고 그리고 또 얼마나 또 찍어내야 되겠습니까? 우리 내년 예산을 보나 뭐를 보나. 네네. 이거 누가 사주겠냐 말이죠. 금리는 오를 것이다 하는 것이고 환율이 오르는데 한은이 언제까지 막겠습니까? 이거 한 번씩 쑥쑥 개입으로 10원씩 밀어낸들 이게 방향을 못 틀고 그냥 속도만 조절하는 이런 상황에서 지수까지 그거 하니까 그러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식만 쳐다보지 마시고 금리도 보시고 환율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옆에 나라도 좀 보시고. 예. 옆에 나라. 예. 지금 소장님이 이런 얘기를 주셨는데 이게 분명히 시장에 영향을 주는 다 그 변수들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럼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뭐 금리, 환율, 이웃 국가 뭐 상황까지 다 네.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뭐 사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투자 철학으로 버텀업으로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금리나 환율의 상황들을 저희가 바라보면서 주의해야 될 구간인 건 분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면서 바라보지만 기업 단위로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이 기업이 좋아지는 것들은 그 금리와 환율의 그런 주변 상황들을 다 반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저희는 그들에게 나오는 매출과 이익에 금리와 환율의 변수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라서 사실 이 기업을 그냥 인공지능을 하는 기업들이 이런 기업들이 있어가 아니라 네. 조금 더 들여다보면서 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뭔지 이 기업의 매출이 일회적으로 나오는 건지 지속적으로 가능한 건지 이게 지속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봐야 지금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서도 그렇지 못하고 모멘텀으로 뭐 1등 기업이 많이 올라가서 섹터 전체가 상승을 하면서 같이 간 그런 기업들은 솎아내는 작업을 지금 해놓는다면 뭐 좀 어느 정도의 조정 구간에서도 다시 버티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솎아내기 작업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1등 기업들을 차익 실현을 해버리고 네. 후발 기업들한테 들어가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포트폴리오 조정하면서. 예. 왜냐하면 예. 그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다고 그렇죠. 생각을 예. 하니까. 예. 근데 이런 구간은 1등 기업에 오히려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예. 저희는 이제 그렇게 비즈니스 모델 차원에서 보는 과정을 아까 소장님 말씀해 주신 금리나 환율도 같이 보면서 동시에 좀 이뤄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근 이거 뭐 바이오 조금 이따 여쭤보고 테슬라가 지금 계속 좀 주가가 좀 흔들리거든요. 네. 근데 좀 전에 우리 그거 할 때 LG화학은 또 양극재 보니까 또 뭐 대박으로 수주가 나왔네요. 뭐 이런 식인데 지금 요 부분 뭐 리튬 관련해서도 요즘 소식이 나오고 요 2차 전지 쪽 혹시 금년에 2차 전지 쪽도 좀 포트에 담으셨던가요? 포트에는 이제 그 최근에 반도체와 함께 조금 예. 비중을 더 늘렸고요. 늘렸고. 근데 저희가 2차 전지 쪽을 바라보는 건 사실 2차 전지 전기차 때문은 아니고요. 전기차 때문은 아니고. ESS 때문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테슬라 얘기로 먼저 잠깐 돌아가 보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난 2분기, 3분기에도 그렇게 좋은 실적은 아닙니다. 이 기업이 지금 실적 구간으로 굉장히 좋을 만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3분기 실적 발표도 보면 전년 대비해서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오면서 어느 정도 회복되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뭐 전기차가 많이 팔린다고 해서 이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되는 구간은 아니거든요. 결국에 중요한 건 이들이 하려고 하는 유료 이제 무인 자율주행이죠. 예, 뭐 FSD 서비스죠. 예. FSD 서비스를 내년부터 어떻게 펼쳐나갈 거고 그걸 위해서 지금 만들려고 하는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사이버캡 차량을 내년부터 어떻게 양산할 거고 이게 어떻게 장부에 반영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시장이 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시장이 지금 이렇게 조정되는 구간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이익이 없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흔들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그 유료 FSD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서비스 자체가 공헌이익이 굉장히 높은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이익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구간부터는 사실 따라잡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 얘기를 저희가 개장하고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1월 14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은데 뭐 주요 기술주들, 빅테크 관련주들 또 많이 떨어졌습니다. 일단은 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식으면서 시장에 경계성 매물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었고 AI 거품론이 다시 한번 좀 부각되고 있는 양상이고 이 가운데 어제 국내 증시 쪽에서는 이제 또 바이오 섹터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코스닥 상승이 좀 탄탄한 모습이었는데 오늘장 출발 지수 좀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2.6% 떨어집니다. 4,061이고요. 코스닥은 1.8% 하락합니다. 901포인트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3.6% 떨어집니다. 지금 99,200원, SK하이닉스도 5% 하락합니다. 58만 원,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은 3.4% 하락합니다. 46만 8,500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3.7% 내림세 7만 6,300원. 현대차가 2% 떨어집니다. 27만 3,500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3.7% 하락하네요. 8만 원이고 KB금융도 1.7% 떨어집니다. HD현대중공업이 1.9% 하락하면서 55만 7천 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4% 하락합니다. 94만 1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1.6% 하락합니다. 지금 54만 2천 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도 각각 3%에서 4% 내림세고요. 에이벨바이오는 약보합. 굉장히 선방하고 있네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4% 하락합니다. 38만 7,500원. 리가캠바이오가 2.7% 약세입니다. 16만 3천 원. 그리고 펩트론 1.7% 떨어집니다. 30만 5,500원. H엘브도 1.4% 하락 중이고요. 삼천당제약, 파마리서치 모두 2%대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글쎄요, 지금 뭔가 시장에서 좀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섹터는 딱히 없습니다. 그냥 상승하는 종목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82개에 불과하고요. 지금 하락하는 종목이 767개,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도 상승하는 종목은 154개, 하락하는 종목은 1,436개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 시각 외국인 금액으로 봤을 때 순매수하는 종목들은 대한전선, 하나오션, 두산, LG 에너지솔루션, HD현대중공업, APR 순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 있네요. 지금 세나테크놀로지가 149%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에요. 세나테크놀로지. 오늘 이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고 그 밖에 지금 특징주로서는 셀바스 헬스케어가 23% 급등하고 있고요. 신테카바이오가 8%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도 1.4% 상승세, 셀바스 AI도 7% 강세. 그러니까 뭔가 이제 AI라기보다 의료 쪽이라든지 이제 바이오 쪽으로 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시장의 하단을 어느 정도 좀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2,656억 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2,304억 원, 기관은 429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코스닥에서 개인은 77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은 156억 원 순매수, 기관은 153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냅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4원 20전 상승하면서 1,471원 9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보니까
일부 종목들은 빠르게 또 양봉으로 아랫꼬리가 전환이 되네요. 아랫꼬리가 예, 달리고. 예, 예. 맞습니다. 이렇게 개인들처럼 해야지.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고 외국인들 고가 매수 저가 매도 뭐 하는 거지? 외국인들 거의 뭐 DS 내지는 BS인데 아유 그러니까요. 환율은 다시 또 70원대로 진입. 예. 채권 시장의 금리, 국채 가격 하락, 국채 수익 금리 오르는 뭐 그런 장이 돼버렸네요. 예, 아까 테슬라 얘기 마무리 하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테슬라 네. 이제 그 FSD 쪽을 봐야 된다 말씀 주셨네요. 네, 뭐 본격적으로 미국의 도시들의 FSD 서비스를 확대를 하고 있고요. 예. 지난 주주총회를 통해서도 내년부터는 더 본격적으로 사이버캡 생산까지 하면서 미국 전역에서 이제 앞으로 쓰여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엊그제 나온 뉴스로는 우리나라에도 모델 S나 X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예. 이제 감독하에 하는 자율주행이라고 하죠. 아, 비감독 버전 아니고. 예, 그 핸즈 오프만 하는 건데 예, 예. 눈은 보고 있어야 되지만 예. 손은 뗄 수 있는 아. 자율주행은 들여오도록 이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서비스 매출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 구간에서 테슬라의 이익 구조도 좋아지고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따라갈 수 있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예. 굉장히 중요한 BM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와 별개로 우리나라 2차 전지는 테슬라의 전기차가 좋아서라기보다는 테슬라의 ESS 산업도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거든요. 네. 초반에 말씀드렸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지금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이제 글로벌 CEO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병목 구간이 전력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같은 경우도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오히려 반도체 칩 사다 놓고 돌리지 못하고 재고로 쌓아놓을 수 있다. 전력이 가장 중요한 그렇죠. 상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주주총회에서 앨런 머스크도 예. 반도체 칩과 전력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반도체 칩은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이라면 전력은 지금 당장에도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전력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이 전력 투자의 프레임워크에서 우리나라에서 원전부터 이렇게 좀 뒤에서부터 앞으로 좀 땡겨오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구간에 전반적으로 다 필요한 게 전력 기기라면 지금 현재의 시스템을 한 번 더 효율성을 올려줄 수 있는 게 ESS이거든요. 전력 저장. 예, 그렇죠. 전력 저장을 위한 장치들인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ESS 쪽 매출 비중이 한 15% 네. 정도인데 내년 정도 되면 30%까지 성장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ESS 쪽 성장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SK 이노베이션 아래 있는 SK 온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도 ESS 향으로 매출이 많이 나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밝히진 않지만 절반 정도가 된다라는 얘기들도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ESS가 굉장히 중요한데 ESS가 중요한 건 결국에 우리가 지금 낮 시간대에 쓰는 전력은 지금 발전을 해서 쓰는 거라면 싼 전기가 있는 저녁 시간대에 발전을 해서 이걸 ESS에서 저장해 놓는다면 이제 일론 머스크의 말인데 그에 의하면 이제 그냥 그 캐파가 바로 2배가 되는 거죠. 예. 전력 설비에 대한 용량이 바로 2배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ESS를 장치를 붙임으로써 지금 폭증하고 있는 전력 수요를 대응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는 2차 전지가 지금 전기차만을 바라보기보다는 ESS 관점에서는 중장기적으로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섹터 비중을 좀 상향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바이오 쪽 여쭤볼게요. 네. 뭐 ABL 바이오 앞서서도 보니까 시장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뭐 최근에 급등하고 기술 이전 계약 소식 이후에 지금 바이오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네. 또 비만 치료제 쪽도 굉장히 핫하고 오늘도 바이오 쪽은 좋은 종목들이 꽤 있거든요. 어때요? 바이오 쪽은? 예, 바이오는 지금 말씀해 주신 이슈들이 사실 다 다른 예. 내용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 개별적인 이슈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2015년에 한미약품이 라이센스가 타고 굉장히 바이오가 다른 국면으로 넘어갔던 우리나라 시장이 완전히 다른 밸류에이션 레벨로 넘어갔던 게 그 당시였고 2020년에 유동성 한번 오면서 다시 한번 뿜었었는데 이제 시장이 많이 성숙을 해서 이제는 정말 라이센스 아웃을 하더라도 실제로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기업들에 좀 더 주목을 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알테오젠이 지금 시가총액 코스닥 1위인 것도 네. 결국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SC 제형으로 바꿔준다라는 IV 제형에서 정맥 주사 제형에서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꿔준다라는 확실한 기술이 있고 이 로열티가 당장 올해부터 내년까지 해서 계속 이익이 성장할 거기 때문에 가시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ABL 바이오가 보여주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2015년에 한미약품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랩바디 플랫폼이라는 거를 플랫폼 기술을 팔아서 BBB 투과도가 좋아지게 해주는 그런 건데 뇌로 들어가는 약의 투하율을 올려주는 그런 이제 플랫폼적인 기술
약물 전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상대방이 아무래도 미국에서 가장 큰 일라이 릴리다 보니까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고요. 물론 그때보다는 기술적 완성도가 더 높을 수 있지만 네. 여전히 이건 좀 지켜봐야 되는 요소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주가 반영은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반도체나 다른 산업들의 그 주가 상승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바이오 헬스케어로 지금 이제 모멘텀이 좀 옮겨가면서 순환매가 좀 도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ABL 바이오는 지금 라이센스 아웃을 굉장히 블록버스터로 했기 때문에 계속 주목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 치료제로 넘어가 보면 네.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거든요. 내년. 그러니까 왜냐하면 비만 치료제는 저는 사실 이거는 그 모든 사람들의 영양제로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만 치료제가 단순하게 살을 빼주는 게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부터 모든 사실 대사 질환을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도 굉장히 접근을 많이 하려고 하실 겁니다. 근데 내년에 일라이 릴리에서 경구제용이 나오거든요. 경구요. 지금 현재는 위고비 같은 경우도 일주일에 한 번, 예. 일라이 릴리의 젯바운드 같은 경우도 일주일에 한 번 주사로 맞는 형태인데 그게 뭐 아프지는 않다고 하지만 거부감은 여전히 좀 있는 네. 거고 가격대가 아무래도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부담이 되는 건데 경구제형은 거의 한 10만 원대 정도면 나올 거거든요. 그럼 하루에 한 번 알약 하나를 먹으면 대사 질환들에 대한 개선이 된다라는 건 굉장히 많은 퍼져나가는 현상들이 있을 거고 시장 규모가 간단하게만 따져봐도 굉장히 크거든요. 네, 네. 뭐 한 달에 한 10만 원씩 한 10억 명 정도가 투여를 한다. 그럼 시장 규모 어마어마한 규모가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규모를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도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계속 임상을 하고 있거나 이제 그 라이센스 아웃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일라이 릴리가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너무 지금 탄탄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압도할 만한 베스트 인 클래스 정도 수준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한 달 제형이라든지 경구제를 조금 더 잘 만들어줄 수 있는 제형 특허를 갖고 있다든지 이런 좀 특화된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집중하셔야지 그냥 지금 당장 GLP-1에 들어간다고 해서 좋다라고만 보기에는 GLP-1 시장은 이미 과당 경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네.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조금 더 특수한 기술, 베스트 인 클래스로 들어갈 수 있는 기술들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그 메쉬 치료제 쪽으로도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넓히잖아요. 네, 예, 네. 그런 기업들 쪽으로 좀 네, 관심. 뭐 메쉬 치료제 쪽으로 임상이 이미 예. 그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더 넘어간다면 넘어가는 임상 증거를 보여준다면 훨씬 더 낫겠죠. 네. 그래요. 지금 그리고 가상화폐 우리 본부장님. 네. 가상화폐 가격을 갖다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유동성의 바로 밑으로 보는데 네. 시장에 돈 많으면 가상화폐 오르고 그러다 보면 가상화폐하고 나스닥하고 같이 가고 이런 식의 어떤 약간 등식 관계가 있었는데 네. 요즘들이 가상화폐가 별로예요. 좀 전에 뭐 리플도 ETF 승인했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리플은 지금 금년 들어서는 계속 흘러내리는 양상이고 이게 얘들이 왜 이렇게 힘을 못 쓸까요? 이래저래 아직도 보면 돈 풀겠다는 신호는 많은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2,000불씩 뭐 뿌릴 기세에다가 그쵸. 예, 예.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조만간에 자산 매입 이제 가까워졌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생각보다 이렇게 시장에 돈이 왜 말랐나 싶은 좀 조짐이 보여가지고 네. 그 유동성을 일방향으로 풀겠다라는 방향만 있으면 사실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쪽으로 계속 자산이 유입되겠지만 글쎄, 네. 지금 이제 금리 결정에서도 보시다시피 사실은 이 방향성이 좀 충돌하는 부분은 있잖아요. 충돌한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펀더멘탈을 계속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가상화폐 시장의 성장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지만 이제 이 펀더멘탈이 그렇게 있는 그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 쪽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건 서로의 센티멘트에 의지해서 가야 되다 보니 유동성에 대한 방향성이 좀 충돌하는 관점에서 좀 조심은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을 금의 대체 수단으로 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예. 많은데 금 가격이 또 너무 좋다 보니까 네. 네. 이게 대체 수단으로서 머니무브가 강하게 일어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이 한쪽 자산이 확실하게 안전자산이 좀 무너지는 모습이 보였다면 머니무브가 크게 일어났을 텐데 이제 그러진 못하는 모습도 이제 에셋 앨로케이션 차원에서는 좀 이슈였지 않았나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지금 이제 가상화폐, 암호화폐보다는 그 밑에 깔려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확대할 수 있는 지금 USDC라든지 뭐 테더라든지 이런 형태의 스테이블 코인 예. 쪽을 좀 더 주목해 보면 거기는 아무래도 펀더멘탈이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트레이딩의 중간에 들어가서 중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주목해 본다면 가상화폐에 가지고 있는 투자 포인트 그대로 아마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본부장님이 뭔가 이제 K 뷰티, 뭐 K 푸드 말씀 주셨는데 오늘 보니까 때마침 뭐 삼양식품이 2% 올라가고 또 APR도 올라가고 이게 대표적으로 K 푸드, K 뷰티 관련된 종목들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네. 뭐 그게 좀 민망한 게 최근에 한 3주는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최근 3주. 예, 그러니까 이건 지금은 안 좋았던 기업들이 좀 올라가는 많이 흐름 그렇죠. 정도로 예, 보시면 조정이 좋을 것 있었어요. 같고요. 근데 여전히 뭐 삼양식품이나 APR도 그렇고 예.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으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석 연휴 기간에 미국 여행을 좀 다녀왔었는데 네네. 그때 보면 이제 우리나라랑 물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확실하게 좀 컨텐츠적으로 IP적으로 먹힐 만한 비즈니스면 미국 시장이 확대되는 거에 수혜는 확실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뭐 삼양식품의 뭐 불닭볶음면도 그럴 거고요. 훨씬 비싸게 팔리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APR의 그 화장품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시장 굉장히 잘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확대되는 흐름은 뭐 멈추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 쪽은요. 이게 AI 쪽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왜 전력 쪽 뭐 한국전력이 그렇게 무거운 종목이 막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네. 호성중공업도 200만 원을 넘어섰잖아요. 이미. 맞습니다. 예,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전력 쪽은 저희 ESS랑 연결해서 보고 연결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예. 결국에는 기반으로 되는 배전 설비나 송전 설비가 깔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는 섹터라고 생각은 하고요. 네. 근데 이 섹터가 워낙 빠르게 움직였다 맞아요.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조심은 하고 있는데 여전히 중장기적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섹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요거는 저희가 밸류에이션에 따라서 저희가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종목에 생각하고요. 따라서. 왜냐하면 뭐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오랫동안 좀 쉬다 보니까 네. 밸류에이션 레벨이 그렇게까지 뭐 물론 이제 기본적인 밸류에이션은 워낙 높은 회사들이니까 근데 이제 과거의 주가 흐름을 보면 많이 상승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전력기기는 사실 올해 초부터 네. 계속해서 주목을 받아왔던 섹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주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섹터 차원에서 펀더멘탈 성장한다 만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차익 실현을 많이 하려는 수요들이 많다 보니까 언제든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을 만큼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주의는 하면서 저희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전력기기만 계속 가자 이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전력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니 원전에 갈 수도 있고 전력기기로 갈 수도 있고 ESS로 갈 수도 있고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 놓으면 하나의 거대한 투자 포인트 데이터 센터의 전력 폭증이라는 거대한 투자 포인트의 포트폴리오로 가져가기 때문에 예. 이걸 함께 좀 누리면서 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저희는 포트폴리오 구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검은 금요일이 되는 우려를 안고 국내 증시 출발을 했는데요. 이제 양대 지수 모두 큰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9% 하락합니다. 4,100선 반납하면서 4,091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도 1.3% 가까운 내림세입니다. 906포인트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 메이저 수급 주체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은 하루 만에 다시 팔자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4,682억 원 순매도하고 있고요. 기관 역시도 1,467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개인만 홀로 6,024억 원 순매수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흐름은 대동소이합니다. 외국인이 54억 원 매도 우위, 기관이 309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450억 원 매수 우위입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 보시죠. 오늘 상승하는 업종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현재 통신장비와 건강관리기술, 무선통신 서비스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복합기업 쪽 전기장비와 반도체 장비 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의료 AI 관련주가 상승합니다. 일부 종목들 개별 모멘텀에 좀 큰 폭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셀바스 헬스케어는 글로벌 AI 심장 초음파 전문 기업 울트라사이트와의 전략적인 파트너십이 주목받으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16.7% 오르며 거래가 4,675원이고요.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올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는 소식에 현재 21% 급등합니다. 거래가는 12만 1,000원. 그 밖에 노을이 3.8% 강세로 2,870원, 스피어가 4% 오름세로 8,210원, 신테카바이오도 5.8%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는 6,190원으로 집계됩니다. 탈플라스틱 관련주가 상승합니다. 환경부가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탈플라스틱 로드맵 공약 관련 세부 이행 계획을 보고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삼육물산이 22% 급등하며 8,86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세린 BNG가 9.2% 오름세, 에코플라스틱도 5% 가까이 상승합니다. 거래가 3,415원입니다. 그 밖에 한국패키지가 4.6%, CTK가 2.59%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백신과 진단시약, 방역 관련주가 강세입니다. 올 겨울 이른 추위가 지속되면서 이른바 프리플데믹, 독감과 코로나19,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인 RSV의 동시 유행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에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유한양행이 4.5% 오름세로 12만 6,600원, 신풍제약이 2.9%, 3% 가까이 상승하며 14,9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진원생명과학이 2.6% 강세로 2,360원, 수젠텍이 3% 오르며 7,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큐라시스까지도 3% 오름세입니다. 마지막으로 비만 치료제 관련주 보시죠. 올해 글로벌 의약품 시장을 비만 치료제가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노보노디스크가 미국에 이어서 인도에서도 비만 치료제 위고비 가격을 30% 이상 낮춘다고 밝혔는데요. 한국에서도 비만 치료제 가격 인하 경쟁이 나타나며 시장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주 내에서는 유황양행 4.7%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D&D 파마텍도 4.1% 강세입니다. 현재 거래가 85,200원이고요. 그 밖에 대웅제약이 2.3% 강세로 16만 6,100원, 큐라시스가 3.1% 강세 유지하고 있고 인벤티지 랩도 1.4% 오름세입니다. 현재 거래가 6만 4,1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투매가 나오자 지수가 하락한 충격을 국내 증시가 고스란히 받고 있는데요. 장중에 하락폭 만회할 수 있을지는 AI 관련주들에 달려 있겠습니다. 관련주들 흐름 예의주시하시죠.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간밤에는 뉴욕 증시 좀 조정을 나타내고 오늘 국내 증시도 지금 그래도 많이 좀 낙폭을 줄여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계속해서 또 시장 흐름 좋았잖아요. 네, 그런 그랬죠. 만큼 네. 주식 투자 관심만큼 또 개별 종목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ETF 통한 투자도 많이 좀 고려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최근 ETF 시장 동향 또 주목할 ETF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하나자산운용 김승현 ETF 퀀트 솔루션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본부장. 네, 안녕하십니까. ETF 솔루션만 하시지 퀀트는 또 솔루션. 뭡니까? 요즘 그 액티브 ETF도 굉장히 활발해지고 네, 있고, 예. 그다음에 이 ETF가 사실 기본적으로 패시브 상품입니다만은 그래도 안에 있는 패시브 방법론에 따라 가지고 어떤 종목을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이 같은 뭐 테마, 같은 섹터 또는 같은 국가에 투자하더라도 이 중장기적인 성과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네. 단순히 너무 방법론에 집착하기보다는 안에 종목도 조금 더 보고 그 안에서 조금의 수익률을 좀 높이는 방법을 고민하다 보니까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최근 들어서는 아무래도 이 코스피 지수 추종하는 ETF 쪽으로 돈이 좀 쏠리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국내 증시가 지금 오늘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ETF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활발하고 있는데요. 대표 지수,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에 최근에는 워낙 바이오가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2차 전지 포함해서 그쪽에 자금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조금 이렇게 투자자분들의 인식이 좀 다르다고 느끼는 이유가 예전에는 국내 주식이 좀 조정을 받을 때는 오히려 빨리 차익 실현을 하자 이런 좀 움직임이 많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최근에는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매수가 이어나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또 최근에 또 기사도 나왔습니다만 국내 증시가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움직임도 많습니다만 반대로 이 하락, 인버스 ETF, 인버스 2X ETF에 대한 매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참 시장에 대한 인식이 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지난 기사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연령별로 수익률을 보게 되면 60대 이상의 수익률이 가장 좋다. 그다음에 20대의 수익률이 가장 안 좋다라고 나온 기사가 있는데 하나의 면면을 보게 되면은 2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그런 ETF를 매수하는 움직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좋은 방향, 그다음에 상승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씩의 이런 시각 차이는 존재하고 있는 게 최근의 ETF 시장, 그다음에 국내 증시의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대들은 지수 하락에 베팅을 해요. 맞습니다. 네. 60대는 그러면 조금 더 롱 방향이라고 하죠. 지수 200 ETF 투자라든지 좀 예. 반도체 ETF에 대한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의외로 인버스 그다음에 2X 이쪽에 이 해지 물량이 아니라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하락에 좀 강하게 베팅하는 움직임도 같이 나오고 있고 그러한 움직임은 조금 젊은 층에서 좀 많이 나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뉴욕 증시 그 시장 지수 추종 ETF들은 흐름이 어땠어요? 뉴욕 그 흐름 같은 경우에도 좀 최근과 비슷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AI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좀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히려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좀 지수가 하락하는 그다음에 그 좀 가격을 조정받는 구간에도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2배짜리 ETF, 레버리지 ETF, 반도체 또는 지수 같은 경우는 트리플, 3배짜리 TQQQ 같은 ETF도 많은데요. 그런 ETF들에 대한 매수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 투자자분들이 참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 팔란티어 이런 AI 관련된 종목을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에서 최근에는 또 중소형주까지 그 흐름을 굉장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SMR이라든지 아니면 양자 컴퓨팅 같은 그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이어나가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좀 가파르게 오른 만큼 어느 정도의 좀 변동성은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의 관심은 여전히 미국 증시에 대해서도 상승 방향, AI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중소형주까지 투자를 확대하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은 시장에서 어떤 정부의 정책적인 측면 내지는 어떤 연기금이나 한은을 통한 어떤 시장의 개입 이런 부분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변수가 되는데 지금도 환율 또 개입 들어왔네요. 네. 그냥 한 15원을 밀어버리네요. 한 75원까지 갔던 놈을 갖다 60원 밑으로까지 갖다 밀어버리는데 그리고 지금 오늘도 우리 연기금 쪽이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할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자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어쨌거나 정부는 걱정하지 말고 주식 들어라 이런 얘기인데 이게 찬바람 불면 또 배당주라는 얘기도 있고 이쪽도 요 고배당 ETF도 제법 상품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고배당 같은 경우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좀 관심도가 많은데 그 한 2, 3년 전에 금리 인상기에 돌아섰을 때는 기술주가 많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좀 배당 관련된 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배당 다우존스 같은 미국 배당 ETF에 대한 관심이 좀 이어나갔었고요. 작년 말 올 초부터는 국내 고배당 ETF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도 아직 과세 관련돼서 확정은 아닙니다만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에 투자할 경우에 거기서 받는
배당 소득세는 분리과세하겠다. 그다음에 이 기간 같은 경우는 아직 완전히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영구적으로 시행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배당 ETF에 대한 관심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은 이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배당이 나올 경우에 이런 분리과세를 적용받습니다만은 그걸 ETF로 했을 경우에는 아직 분리과세 적용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가능성이 높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배당주 ETF 투자하실 때는 아직은 펀드 또는 ETF로 투자하실 때는 그러한 분리과세 혜택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아직 인지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연말 지나면서 좀 배당 ETF에 대한 관심이 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좀 미국과 조금 다르게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해서 이제 막 조금씩 밸류업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런 주주 환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몇 개월만 지속되는 그런 단기의 테마로 보기보다는 조금 더 긴 호흡을 가지시면서 국내 증시의 좀 하나의 원동력, 그런 상승의 장기적인 원동력 측면으로 봐주시는 게 조금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섹터로 봤을 때 사실 이제 올 초만 하더라도 방위산업 쪽 네. 이쪽 ETF도 굉장히 핫했잖아요. 맞습니다. 요즘은 어때요? 방산 관련해서도 국내는 굉장히 핫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 방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가 최근에는 조금 주춤하는 상황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도 방산 관련주들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은 너무 좋습니다. 백로그라고 하죠. 남아있는 수주 잔고도 굉장히 많고 지금 1, 2년이 아니라 2, 3년, 3, 4년 정도 공장을 돌려야만 이러한 수주를 좀 맞출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수주 잔고가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그래도 최근 한 1, 2년 동안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한 측면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극단적으로 계속 오르는 그런보다는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수요가 확인되면서 좀 주가 움직임이 중장기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방산 같은 경우에는 한국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도 트럼프 행정부가 혹시 그 아이언돔 말고 골든돔이란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골든돔에서 1,000조 원 이상의 엄청난 자금을 좀 투입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방산이 예전에는 이 땅에서 하는 전차라든지 이런 것에 있다가 이제는 우주를 넘어가는 영역까지 좀 침투를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 관련해서도 우주 관련된 그런 기술 전쟁이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뉴스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이 골든돔 관련해서 스페이스 X와 좀 수조 원, 수십조 원 정도 규모의 계약을 발표하는 등 이 방산 영역이 이제 우주로 좀 발전하고 있다. 왜냐하면 위성 통신을 통해 가지고 다 미사일 요격한다든지 발사를 한다든지 정밀도 타격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움직임이 좀 우주로 좀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지금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 이제 우주 항공 관련 기업 가운데 네, 김 본부장님, 네, 뭡니까 로켓랩하고 네. 조비 에비에이션 요거 우리 한국 사람들 손 좀 탔죠 요거. 맞습니다. 손을 좀 많이 탔습니다. 손 많이 탄 종목이죠. 네, 맞습니다. 주가 딱 차트 보니까 이거는 한국 사람이 만든 차트인데 이거 ETF 이 관련 ETF가 많았나요 국내에? 요거에 집중 투자하는 ETF는 아직 없었고요. 네. 요 ETF가 좀 공교롭게도 예. 저희 하나자산운용 원큐 ETF에서 다다음 주 화요일 상장을 할 예정입니다. 25일 화요일 날에 우주항공 그다음에 UAM이라고 합니다. 그 도시항공, 이 도시 모빌리티에 관련된 그런 ETF가 다다음 주 화요일 원큐 우주항공 테크라는 ETF가 미국 우주항공 테크라는 ETF가 상장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혹시 이 플라잉 테크라는 용어를 최근에 들어본 적이 많이 계실까요? 네, 플라잉 테크.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이제는 땅을 붙이고 하는 그런 웬만한 테마형 ETF들은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날아다니는 것들. 맞습니다. 이 플라잉 테크라는 좀 영역에서도 저희가 본격적으로 산업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플라잉 테크의 대장주가 여기 나와 있는 바로 조비 에비에이션, 그다음에 로켓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안에서 플라잉은 조비 에비에이션이 저희가 가장 경쟁력을 많이 높게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구 안에서. 대기권에서. 맞습니다. 대기권을 넘어가서 하늘을 넘어서 우주로 나는 것은 이 로켓랩이
그래도 스페이스X는 비상장입니다. 스페이스X 다음으로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의 그 기술 전쟁이 이 땅에서가 아니라 그다음에 이 플라잉 테크로 넘어가는 단계에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좀 이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실적 발표가 많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네. 기업들의 실적도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훨씬 더 그 애널리스트들의 이런 예상치를 뛰어넘는 그런 실적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FAA의 인증 마지막 단계에 진입을 하고 있고요.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이 계약들을 많이 수주를 따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내년 상반기에는 이 최종 단계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용화 단계도 머지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매출이 어떻게 손실이 납니까? 조비 에비에이션 방금 네. CG를 보니까 네, 매출은 엄청난데 네, 네, 2,257만 달러인데 3분기에 네, 네. 순손실이 아직은 저런 단계다.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UAM을 띄우기 위해서는 저희가 버티컬 포트라는 얘기가 있는데 예. 어떻게 보면 맨 땅에 띄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기본적인 인프라를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공 포트 같은 이런 이착륙하는 버티컬 포트를 깔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 안에 있는 그 EV톨이라고 합니다. 전기로 이렇게 운영되는 그런 항공 운항 장치이기 때문에 이 충전소도 좀 어느 깔아야 되는 그런 인프라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본적인 인프라를 좀 깔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기 아까 플라잉 테크라 하시면은 네. 거기다 이제 또 테슬라도 넣어줘야죠. 또 일론 머스크가 질렀지 않습니까? 네. 날아다니는 자동차 만들겠다고. 네, 네, 네. 예. 일단 그렇게 또 뭐 언제 될지 모르는 그걸 갖다 일단 던졌으면은 네. 넣어줘야죠. 또 테슬라도. 만약에 테슬라가 네. 실제적으로 그런 상용화 단계에 어느 정도 진입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플라잉 테크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조금 그런 상용화에 대한 움직임이 좀 바로 나오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 조비 같은 경우에는 우버랑 최근에 계약을 통해 가지고 빠르면 내년부터 이 우버를 통해서 화면에 보이고 있는 그런 이런 항공 운항 그런 UAM을 타고 직접 예약하고 이동하고 뉴욕 같은 경우에는 이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예. 90분 정도 차로 이동하는 거리를 12분 정도로 굉장히 큰 폭으로 단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도 좀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도 아직 이 플라잉 카까지는 그러니까 아직은 조금 그러니까 별도의 비클을 만들어서 해야지 갑자기 이 테슬라 모델 Y가 갑자기 도로에서 가다가 하늘을 뛰는 것은 백투더피처 영화에 나오는 정도의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장의 현실성은 조금 낮다고 생각하고 있고 조비 에이비에이션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를 2008년부터 시작한 그런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거 20년 동안의 연구에 대한 노하우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테슬라는 상용은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테슬라 모델 Y가 도로에서 달리다 갑자기 네. 나타나고요. 그렇죠. 플라잉카를 만약 하게 된다면은 뭐 그 정도. 근데 그건 너무 좀 도로교통법도 정비가 돼야 되고 아니 다른 신호등도 모델로 필요하고. 하겠죠. 모델 Y가 아니라. 왜 또 굳이 모델 Y 같은 그 큰 차로 그러니까요. 네. 사이버, 다른 모델? 사이버 트럭을 한번 띄워보시죠. 하늘로. 네, 그것도 뭐 쉽지는 않겠지만, 네. 그래서 아직까지에 대한 상용화, 기술에 대한 앞선, 그 다음에 이 말씀드린 것처럼 TAA 미국 기술국에 대해서 상용화 마지막 단계에 있는 것은 조비 에비에이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플라잉 테크의 두 대장에 대한 관심은 좀 이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네. 이 종목을 담은 지금 ETF는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근데 하나자산운용에서 지금 뭐 네. 준비 중이라면서요. 네네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다음 주 화요일 날 네. 원큐 미국 우주항공테크라는 네. ETF가 상장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플라잉테크의 두 대장주 대기권 안, 대기권 밖, 뭐 우주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로켓랩 15%, 그다음에 조비 에비에이션 15% 정도 투자하고 있는 그런 상품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 중에 하나의 로켓랩에 대해서도 뭐 한국 투자자분들이 너무 익숙하시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이 우주 항공 그다음에 이 발사체에 대해서 넘버원은 압도적으로 스페이스X입니다. 그렇죠. 네, 스페이스X가 예. 사실 미국 발사체 시장에 한 90% 정도의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10% 중에서 한 70% 정도가 로켓랩, 그러니까 전체 시장이 한 7% 정도를 점유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 스페이스X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투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스페이스X는 엔비디아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로켓랩은 AMD, 그러니까 아직은 기술력이나 아니면 이 점유율 측면이 조금 낮긴 합니다만 굉장히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켓랩 같은 경우에도 내년부터 좀 더 훨씬 더 많은 이 발사체, 그다음에 사업에 대해서도 전체 우주와 관련된 모든 산업을 한 번에 한 풀스택으로 갖고 가는 비즈니스에 대한 확장 플랜까지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한 관심이 좀 이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미국 시장이 좀 많이 조정을 받는 상황이어서 좀 네. 투자자분들이 좀 걱정이 좀 많으실 것 예, 같습니다. 예. 그래서 좀 수익이 많이 낸 투자자분들에게는 그래도 조금씩은 좀 차익을 일부 실현하시는 걸 좀 저희가 말씀을 조금씩은 드리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투자를 막 시작하시는 분한테는 좀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AI라는 큰 흐름에 분산 투자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변에 나는 이제 막 예금 있는 거 좀 깨고 그다음에 투자를 처음 하고 싶어. 또는 20대, 30대 분들도 나도 이제 첫 투자를 시작하고 싶어. 이런 분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아까 초반에 소개드린 것처럼 이 파킹형 ETF, 그러니까 한 예금을 네.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는 안정형 ETF를 다 매도를 하고 주식형 ETF에 좀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계신 상황인데 처음에 하는 투자가 만약에 좀 5%, 10%의 손실로 이어질 경우에는 꽤 오랜 시간 동안 투자를 아예 안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투자하실 때는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채권 혼합형 ETF도 요즘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주식을 한 50%, 채권을 한 50% 한 그런 상품인데 저희 하나자산운용 원큐 ETF에서도 S&P 500을 50% 갖고 가고 그다음에 미국 단기채 50% 그런 상품도 있고요. 그다음 나스닥 100을 한 50% 갖고 가고 그다음에 미국 단기채를 한 50% 정도 갖고 가는 원큐 미국 S&P 500 미국채 혼합이라든지 원큐 미국 나스닥 100 미국채 혼합 이런 상품도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조금 걱정되는 분들 그래도 시장에 참여의 한 반 정도는 하고 싶다 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이 상품도 저희가 추천드리고 있고 참고로 이 상품은 네. 저희 이른이 넘으신 저희 모친이랑 장모님께도 제가 추천을 그런 드린 그래요? 상품입니다.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네. 그래요. 반 정도 시장을 좀 쫓아가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저희 원큐 미국 우주항공 테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뭐 S&P 500이나 나스닥 100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합니다만 네. 반대로 변동성은 좀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품을 막 전체 자산의 100%다 담기보다는 뭐 10에서 20% 정도 지수를 아웃퍼폼하는 그런 전략으로 담기를 권해드리고 있고 최근에 ETF 시장이 워낙 핫하다 보니까 경쟁사에서도 미국의 중소형주들만 모아서 출시를 한 그런 ETF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런 ETF는 지금 미국 시장 빠질 때 하루에 뭐 8%, 뭐 10% 이렇게 좀 빠지는 경우가 지금도 제가 확인을 하고 왔는데 예. 이런 상품 같은 경우 비중을 반드시 뭐 전체 50, 60%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갖고 가시면은 사실 저희가 그렇게 권해드리지는 않고요. 미국 대표 지수를 한 반에서 70% 정도 기본 포트로 갖고 가시고 이런 매운맛, 뭐 매운 불닭 같은 ETF는 10에서 많으면 한 20% 내외를 좀 갖고 가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 SMR 같은 ETF는 한 10%가 아닌 ETF인데 10%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초 지수를 좀 아웃퍼폼하는 게 S&P 500과 이런 나스닥 100을 아웃퍼폼하는 ETF는 반드시 자산의 일부만 담기를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바이오나 비만 치료제 쪽 네. 관련된 ETF는 네. 지금 없는 건가요? 지금 뭐 바이오 뭐 우리 김 본부장님 그 약 효과 보신 거 아니고 그냥 운동이신 거죠? 네, 아주 운동. 턱선이 살아나고 지금 이뻐지셨어요. 화면을 보시면 감사합니다. 예. 저희 어머니가 저희 나오는 방송을 보시는데 예. 하도 살쪘다고 말씀을 많이 주셔가지고 예, 좀 예. 떼고 있고 예. 요즘 바이오도 굉장히 좀 네. 핫한 상황입니다. 국내 네. 바이오 같은 경우도 참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섹터 순환매가 너무 빠르게 맞아요. 이어나고 맞아요.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관심을 좀 가져야 되시지만은 요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자산을 다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너무 고점에서 좀 무리하게 다 따라가시는 전략보다는 자산의 일부를 좀 나눠서 하시길 좀 권해드리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저희 원큐 미국 메디컬 AI라고 뭐 템퍼스 AI라든지 인튜이티브 서지컬 같이 로봇 수술, 정밀 의료에
좀 투자하는 그런 ETF도 있습니다. 대신 이런 상품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의 전체를 담기보다 일부를 편입하는 식으로 저희가 투자를 하시는 것도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예.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선물에서 외국인들은 지금 많이 팔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이미 9,700억 원 예. 순매수를 보여주네요. 10시도 넘기 전에 1조 넘어가겠네요. 네네. 예. 그리고 지금 환율은 지금부터 당국에서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까지 이제 구두 개입이 나왔는데 네. 국민연금과 수출업체와 긴밀하게 논의한다. 수출업체들 쟁여놨던 달러 좀 털어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